독일 여대생 한 명이 눈물을 흘리며 분노에 찬 얼굴로 일본인 여대생에게 소리치고 있는데요. 일본 여대생은 얼굴이 빨개진 채로 고개를 숙이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모습을 본 많은 학생들은 경악을 하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사는 대학생 멜리사라고 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독일인이라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세계대전을 발발시켰고 독일의 침략 전쟁을 일으키며 세계적으로 많은 희생자들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독일인으로서 슬프지만 그래도 이런 역사를 바로 알고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부모님의 가르침 속에서 자라게 되었고 저는 더욱더 역사를 공부하며 독일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결과 현재 독일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유럽연합을 주도하는 주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저는 학교에서도 독일 친구들이 많다 보니 친구들과 모이면 역사 이야기를 종종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 점점 독일의 역사 말고도 다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흥미로운 점도 많더라고요. 그 중에 유즈키라는 일본 학생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유일한 아시아인이다 보니 아시아 문화에 대하여 유즈키를 통해 많이 배우고 있죠. 근데 유즈키는 항상 아시아의 최고 강대국은 일본이고 중국과 한국은 그 밑이라고 설명했어요. 본인 나라지만 너무 대단한 나라이며 일본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위대한 나라라고 일본에 대한 자부심이 컸죠. 저는 아시아 국가들은 잘 모르지만 일본도 독일과 비슷하게 식민지를 확장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침략 국가이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지만 유즈키는 그런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이 지금처럼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잘 모르는 제가 반박을 할 수 없었고 듣고 보니 유즈키의 말도 일리가 있었죠. 그러던 중 독일의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오징어 게임을 비롯하여 한국의 드라마나 음식들이 유명해졌고 그 중에서는 BTS가 엄청난 인기를 주도하고 있었죠. 저도 BTS의 팬클럽인 아미에 가입하게 되었고 콘서트를 직접 가보거나 활동을 할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항상 BTS 노래를 들으며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었지요. 하루는 동아리에서 유즈키를 만나서 같이 BTS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유즈키는 아이돌의 원조는 일본이라면서 BTS는 일본 그룹을 그대로 베낀 하류 그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망언인가 싶었죠. 일본의 아이돌이 정말 많은데 잘 나가는 아이돌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미국의 저스틴 비버도 아이돌이면서 세계 정상급 가수인데 비버도 일본 그룹을 따라한 건지 의문스럽더라고요. 뭔가 유즈키랑은 대화가 잘 안 통하고 말의 근거도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그때부터 거리감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같은 동아리로서 아시아 문화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는 유즈키에게 묻고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즈키는 점점 일본에 대한 위대함을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의 역사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기술 산업의 발전을 이루어 한류 열풍까지 일으키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과 같은 한국의 발전은 일본의 지배가 바탕이 되었던 거라 한국의 조상은 일본인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는 논리를 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일본에게 감사해야 할 판에 지금 한국이 역사 왜곡까지 하면서 일본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든다며 욱한 감정을 주체하기 힘들어하며 열변을 토해내더라고요. 일본의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돈을 받고 매춘을 해놓고 성노예라고 하며 한국이 일본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있고 다케시마도 일본 영토인데 독도라면서 한국에서 불법 점거하는 등 한국이 심각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어요. 아시아 역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저로서는 유즈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다른 친구들은 유즈키를 위로하기도 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침울해졌지만 유즈키를 잘 달래주면서 우리는 다시 유즈키의 이야기를 경청하였고 일본의 위대함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들었어요. 그 후에도 유즈키를 만날 때면 항상 일본의 위대함에 대하여 전파하기 바빴죠. 한국은 욕심이 많고 배 아파해서 역사 왜곡을 하는 거라며 일본이 잘 사는 나라니깐 가난한 한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일본을 비난하는 거라면서 한국인들의 말을 모두 믿으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우리는 모두 일본은 정말 엄청난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는 아시아 역사를 공부하며 방학을 맞이하였고, 저는 이번 기회에 한국으로 놀러가서 BTS 멤버의 전역을 축하해주는 행사에 참석하려고 계획을 세웠죠. 유즈키는 이번 방학에 부모님을 보러 일본에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몇몇 친구들은 유즈키를 따라가면 일본 구경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일본에 잠시 들려서 구경하고 한국으로 가려고 유즈키를 따라 나섰죠.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신이 난 유즈키는 일본의 위대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겠다면서 다양한 음식을 알려주고 유명한 곳도 가며 우리는 신나게 놀았지요. 아시아에 여행 온 것도 처음이었지만 유즈키가 안내를 잘해줘서 어려움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좀 더 일본의 역사에 대해 알고 싶은 갈증이 있었기에 유즈키에게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즈키가 데려간 곳은 교토에 있는 료젠 역사관이라는 곳이었어요. 료젠 역사관은 메이지 유신을 거치는 동안 활약한 인물들의 전문 전시관이었어요. 일본 메이지 천황 때 근대 통일 국가를 형성하여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성립하였고 정치적으로는 입헌 정치가 시작되었으며 사회문화적으로는 근대화가 추진되었다고 해요. 일본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점점 유즈키의 설명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메이지 유신을 통하여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이 시작되었고 한국을 침략하며 중일전쟁도 유발하였고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함으로써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고 더 나아가 제2차 세계대전까지 독일과 함께 참여하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결국 끝이 났고요. 저는 독일의 과거 만행들과도 너무 비슷하여 놀랍고 이러한 설명을 태연하게 하는 유즈키의 모습에 한 번 더 놀랐어요. 그리고 그 역사관을 나와서 시내로 들어왔는데 지나가는 길마다 BTS 굿즈샵이 많이 보이고 또 편의점에 가보니 BTS 음료수도 팔고 있더라고요. 유즈키는 BTS는 일본의 하류 그룹이라고 해서 기분은 나빴지만 아무 말도 못했는데 지금 일본에서도 엄청난 인기 그룹이더라고요. 일본의 하류 그룹을 왜 일본에서 좋아하는 거죠? 그에 반해 일본 아이돌은 꼬마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수준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유즈키의 말이 앞뒤가 자꾸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유즈키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으니 못 들은 척하면서 외면하는 느낌이었어요. 그 뒤로 유즈키와 저와의 관계에서 뭔가 무겁고 어색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하였어요. 저는 일단 다음날 예정되어 있던 한국을 방문하려는데 유즈키는 한국의 안 좋은 점을 말하며 일본에 더 재미있는 곳이 많다고 한국행을 취소하기를 권했지만 저의 BTS 팬심을 막을 수는 없었죠. 그렇게 저는 혼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한국 공항에 도착하였고 공항에서 바로 연결되는 공항철도를 타고 숙소로 쉽게 이동하였어요. 일본에서는 지하철 노선 자체가 너무 복잡하여 유즈키 가방 끈만 잡고 다니느라 정신 없었거든요. 확실히 한국 지하철이 시설도 더 좋고 깨끗하며 무엇보다 노선도 보는 것도 수월하고 환승도 용이해서 너무 편하게 다닐 수 있었죠. 지하철에 내려서 밖으로 나와보니 제가 상상하던 모습은 아니었어요. 고층 건물도 번쩍번쩍하며 가득했고 일본의 식민지로서 침략당한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의구심이 들고 일본보다도 더 발달한 나라로 느껴졌어요. 유즈키한테 들었던 거와는 전혀 달랐죠. 저는 어렵지 않게 목적지인 BTS 회사 하이브 근처에 도착하였어요. 도착해보니 벌써 BTS 팬들이 북적북적하더라고요. BTS 멤버가 전역하는 날이라 주변 카페들에서도 전역 축하 이벤트를 하고 있었죠. BTS와 같은 나라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팬들과 같이 모여서 BTS 노래를 부르며 전역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자리를 우리끼리 가졌어요. 그렇게 BTS 일정을 마치고 저는 배를 채우기 위해 한국 맛집을 검색해 보았어요. 맛집 느낌이 나면서 한국의 고유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으로 향했는데 제가 간 곳은 한국의 전통 음식인 된장찌개를 파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테이블에 앉자마자 제가 주문도 하지 않은 음식들을 너무 많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외국인이라고 바가지 씌우나 싶다가 혼자인 제가 말도 안 통하는 이곳에서 컴플레인할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맛은 보자 싶어서 반찬들을 먹어보니 이름 모를 반찬들이 하나같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반찬들은 된장찌개가 나오기도 전에 밥을 절반이나 먹게 되는 밥도둑들이었어요. 반찬들을 다 먹어치우고 나니 된장찌개가 나오더라고요. 된장찌개의 비주얼은 뭔지 모를 누런빛과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서 조금 거부감이 들었는데 식당 아주머니가 따뜻할 때 어서 맛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맛을 보는 순간 난생 처음 느끼는 맛이고 부드러운 식감과 스프 같았어요. 냄새는 코를 찔러서 적응이 안 되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밥에 자작하게 비벼 먹으라는 식당 아주머니의 조언으로 진정으로 가장 맛있게 된장찌개 먹는 법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때 식당 아주머니가 슬그머니 반찬을 테이블에 다시 올려놓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맛있게 먹으면서도 외국인이라 바가지 씌우는 모습에 더 이상 반찬에 손대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식당 아주머니가 웃으시며 설명해 주더라고요. 반찬은 비용을 내지 않는 풀이라고 말하면서 반찬을 다 먹으면 리필도 되니 안심하고 많이 먹으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민망하면서도 너무 맛있어서 반찬을 싹싹 긁어먹고 나왔죠. 계산할 때는 식당 아주머니께서 요구르트도 주시더라고요. 이것도 서비스라면서 말이죠. 오해해서 너무 죄송스러웠지만 요구르트 맛도 너무 맛있고 끝까지 친절하신 아주머니 덕분에 잊지 못할 식사가 되었지요. 저는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한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장소로 향했어요. 그곳은 바로 서대문형무소예요. 짧은 일정으로 오다 보니 역사를 가장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을 가보려 했죠. 그래서 미리 도슨트 투어도 예약해서 영어 해설을 들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해설사님의 설명을 듣기 위해 이어폰을 세팅하는데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해설사님의 해설은 시작하였는데 말이죠. 그 순간 누군가 제 이어폰을 만져주며 이제 잘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상냥한 미소와 유창한 영어를 하는 한국 남자였어요. 이방인인 저를 도와주는 친절함에 너무 감사하고 조금은 설레이더라고요. 그렇게 한국 남자와 같이 도슨트 투어를 시작하면서 서대문 형무소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적막함과 뭔가의 억압이 느껴지고 무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숙연해지는 기분으로 천천히 살펴보았죠. 한국인들은 일본의 식민 권력에 지속적으로 저항을 하였고 그곳에는 105명의 사람들이 묻혀 있는데 일본인들은 한국인에 의해 사형이 집행되도록 했다고 해요. 그러니깐 자국민을 죽이게 한 거죠. 또 그곳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의 사진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다들 나이가 어려서 충격이었어요. 18살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지하 고문실에 가서는 정말이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가늘고 날카로운 꼬챙이로 손톱 밑을 찔러 고통을 주고 거꾸로 매달아 물을 먹이는 물고문과 뜨겁게 달군 인두로 지지며 못이 박힌 작은 상자로 고문을 하는 등 너무 많은 방법으로 비인간적 행위를 하였더라고요. 갈수록 무거워지는 마음이 저를 불편하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참혹했던 일제시대의 역사를 들으며 일본의 지독한 인권 침해 현장이 상상이 되어 눈물이 나고 그 자리에 오래 있기가 힘들었어요. 갑자기 헛구역질까지 나오며 일단 저는 밖으로 뛰쳐나와서 찬바람을 쐬었어요. 누군가 걱정되었는지 저를 따라 나오며 괜찮냐며 생수를 조금 마셔볼 것을 권하더라고요. 저는 생수 한 모금 하면서 조금씩 진정을 되찾았고 그제서야 저를 챙겨주신 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죠. 그분은 또 그 한국 남자였어요. 잠시 벤치에 앉아 쉬면서 그 남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죠. 이름은 종민 씨이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현재 영국에 거주한다고 해요. 휴가차 한국에 왔고 한국에 오랜만에 와서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서대문형무소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종민 씨와 대화를 하며 급속도로 친해질 무렵 한쪽 구석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이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한 분이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하신 건데 이분은 실제로 일본군에 의해 끌려가 성노예로 젊은 시절을 바치신 위안부 할머니셨어요. 종민 씨는 할머니의 인생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이야기를 듣던 중 저도 모르게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지요. 모르겠어요. 할머니의 그 시절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우여곡절이 많고 힘든 고통 속에 긴 시간을 보내셨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갑자기 울컥하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할머니는 울고 있는 외국인이 이상해 보이셨는지 제 곁으로 오시고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주름진 할머니의 손길에서 너무나 힘든 할머니의 젊은 시절이 느껴지는 것만 같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와 종민 씨가 저를 또 위로해 주셨어요. 모두가 친절하게 이방인인 저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면서도 민폐 끼친 것 같아 죄송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날 밤 종민 씨와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지요. 종민 씨는 저를 한국스러운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면서 인사동 전집으로 안내했어요. 뭔가 어두침침한 분위기에 낯설었지만 종민 씨가 주문한 음식은 파전과 막걸리의 조합이었어요.
종민 씨는 파전을 잘라 제 앞접시에 먼저 놓아주고 막걸리도 따라 주었지요. 코리안 피자라고 비유한다는 파전을 간장 소스에 찍어 한 입 베어 먹으니 짭조름한 소스 맛이 느껴지며 고소한 기름맛과 쫀득한 식감이 풍부하게 씹히더라고요. 야채와 건더기의 다양한 맛과 바삭바삭한 재미있는 식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또 소스에 고춧가루도 들어가서 그런지 전혀 느끼하지도 않았고 건강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기분이 들었어요. 특히 같이 마신 막걸리가 너무 신선했어요. 달콤하면서 부드럽다가 끝에 톡 쏘는 맛이 음료수 같았고 저도 모르게 홀짝홀짝 계속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숨에 몇 잔을 들이켰지요. 막걸리 도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머리가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종민 씨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한국에서의 잊지 못할 행복한 시간을 지나 저는 다음날 출국을 준비해야 했어요. 너무 짧게 온 한국이라 아쉬움이 가득했지만 아쉬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종민 씨가 저를 공항까지 배웅해 주셨죠. 종민 씨는 일주일 더 한국에 머물다가 돌아갈 예정이라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저를 공항에 바래다 주신 거예요. 공항에서 종민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외국인이 짧은 한국 여행 일정 중에도 한국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제대로 알기 위해 서대문형무소까지 찾아준 것이 너무 고맙고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제 손을 꼭 잡고 말해주는데 그 순간 한국 남자의 따뜻함에 저도 모르게 빠져든 것 같았어요. 그런 종민 씨를 뒤로하고 우리는 다음 약속을 기약하며 저는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지요. 서대문형무소에서 처음 만나 한국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한국의 전집까지 소개시켜준 종민 씨의 배려에 한국에서의 여행은 더욱더 제 인생에서 인상적으로 남게 되었어요. 그래도 저는 이곳 한국에서 너무나 많은 일본의 만행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고 일본의 행동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을 자행했던 독일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독일은 메르켈 총리가 나서서 독일이 미래를 원한다면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인정하고 사과를 했지요. 이렇게 독일은 현재도 스스로가 올바른 역사를 정리하며 미래를 위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정하지 않는 일본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하고 있지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에서 그 순간이 너무 충격적이고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 독일로 돌아오자마자 학교로 향했어요. 그리고 강의실에서 유즈키를 만나자마자 한국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했죠. 일본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냐면서 따지듯 물으며 인정하고 사과를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유즈키는 대수롭지 않게 알 수 없는 변명과 위대한 일본 덕분에 그나마 한국이 발전했다는 말만 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기술력을 기초로 한국이 이만큼 살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라며 이 정도라면 일본이 한국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유즈키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일본이 저지른 만행의 현장을 똑똑히 보고 왔고 만행의 산증인을 만났다고요. 그리고 친구들 모두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지요. 서대문 형무소와 위안부 할머니의 사진을 보여주며 일본이 저지른 만행의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친다고 이제는 인정하라고 말했죠. 사진을 본 친구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모두 깜짝 놀라 충격에 빠졌어요. 위안부 할머니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는 친구도 있었죠. 유즈키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가만히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흥분한 채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나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단 한 번도 독일의 과거 잘못에 대하여 부정한 적이 없고 부끄럽지만 과거를 인정하고 또 되풀이되지 않도록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지요. 그리고 너네 일본도 과거에 저지른 만행들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 만행을 잊지 말고 더 새롭고 위대한 역사를 써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제 말을 들은 유즈키는 순간 눈물을 흘리더니 조용히 가방을 들고 강의실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심했나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유즈키가 너무 미웠거든요. 그 일이 있고 유즈키는 더 이상 학교에서 볼 수 없었어요. 유즈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지만 저는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역사를 말하고 싶었을 뿐이고 그것에 대해 유즈키가 사과를 하면 좋았을 텐데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와 저는 한국의 역사가 더 궁금해져서 현재는 한국의 역사를 더욱 깊게 공부하고 있답니다. 이번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은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다른 민족에게 약 970번의 침략을 당했고 그중 일본에게 700번의 침략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국민들의 열정과 끈기로 작은 영토의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정말이지 한국은 알면 알수록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에는 더 많은 친구들과 한국을 길게 여행하면서 좀 더 깊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역사를 올바르게 안다면 우리 독일의 역사 또한 새로운 의미로 더 깊게 다가올 것이라 믿어요.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알려준 멜리사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오렌지 튜브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